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26강이고요. 오늘은 신학로 개척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신학로 개척 파트만 생각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고 갈게요. 영화 미션 들어보셨습니까?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성서의 한 구절이 나와 있고요. 이것은 이과수 폭포에서 벌어졌던 당시에 예수의 선교사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왔던 바로 이것입니다. 유명한 배우, 뭔가 연기 좀 한다라고 하는 배우는 이때 다 나와요. 로버트 드니로. 그다음에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제러미 아이언스. 그다음에 딸 잘 지키는 양반 있죠? 리암 니슨. 요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 사실은 리암 니슨은 조금 여기서 중요도는 좀 떨어지고요. 로버트 디니로와 제레미 아이언스. 제레미 아이언스는 극 중에서 가브리엘 선교사로 나와요. 정말로 누가 봐도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당시에 과라니족이라는 이과수 폭포 근처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하는 인물이고요. 이 로버트 디니로가 연기했었던 로드리고 멘도사 라는 인물은요,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원주민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특히 과라니족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노예로 팔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가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의 친동생하고 바람이 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동생과 결투 끝에 친동생을 죽입니다.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선교사가 찾아가죠. 네가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신께서 너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었는지 고민해봐라. 그리고 그가 신앙에 참 필요함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참 쓸모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가브리엘에게 묻자 이 가브리엘이 너 솔직히 그 전에 쓰레기였잖아. 이 사람들 잡아다 노예로 팔았잖아. 그 잘못을 이 사람들한테 한번 빌어봐 라고 하자 그가 예전에 노예 상인으로 이 원주민들을 포획할 때 사용했던 도구들을 전부 다 한다며 이 폭포를 기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잘못을 빌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딱 가자 이 당시에 과라니족은 딱 봐도 자신들의 친구를 잡아가던 애잖아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가 와서 울면서 내가 진짜로 잘못했다. 진짜로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진심의 사과를 다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 중에 원주민 한 명 찾아와서 그가 갖고 왔었던 그 과거의 잘못으로 상징되는 그 도구를요, 칼로 딱 끊고 폭포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엉켜 안아서 서로 울면서 서로를 화해하면서 용서해주는 그 장면. 그리고 사실은 이 미션이라는 영화 자체는요, 신앙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에서는 지금까지 영화 역사상 OST, 최고의 OST가 바로 이 미션이라는 영화의 OST입니다. 뭐냐고요? 넬라 판타지, 소녀 따님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그 넬라 판타지가 바로 이 미션의 OST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넬라 판타지가 아니었어요. 이 영화가 워낙에 아카데미 음악상도 받고 잘 나와서 그 다음에 곡을 붙여서 가사를 붙여갖고 나왔었던 것이 넬라 판타지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연 원주민들에게 이런 신앙을 전해주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같이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선생님 문제 되게 많은데요? 네, 많아요. 그리고 지난 수능에서도 여기가 나왔습니다. 2024년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을 비교하는 것이 포르투갈 문제로 나왔었고요. 역시 에스파냐 문제로도 같은 문제입니다. 나왔습니다. 특히 2023년도 9월 모평에 포르투갈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 수능에서 에스파냐와 영국이 비교되는 문제 형태로 나왔습니다. 23년에는 또 에스파냐와 오스만 제국이 23년 9월 모평에는 그렇게 비교. 최근에 아주 문제 포인트 중에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로 개척의 결과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메리카 고중세사가 과거에는 되게 중요했어요. 약간 깊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 마야 문명 이런 거. 근데 최근에는 2022년대 요거는 제가 딱 제 필기 노트로만 정리해둬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독립운동사가 독립투쟁 아메리카에서 뭐 볼리바르랑
산마르틴 이런 인물들이 한때는 정말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죽었습니다. 이것도 강의 말미에 간단하게 중요 포인트들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바로 26강 신학로 개척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요 이렇게 돼요. 여기가 여러분 어디라고 했었죠?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죠? 에스파냐가 있고요. 포르투갈이 있습니다. 이들이 일단 지원해 줬던 인물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에스파냐는 두 항해를 지원해 준 걸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콜롬비아가 아니라 콜럼버스. 또 하나 마젤란 일행. 최초의 세계 일주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 포르투갈은요 바바라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끝에를 돌았었던 희망봉을 최초로 돌고 왔었던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그리고 인도 항해를 최초로 뚫었었던 바스코 다가마. 요렇게. 그래서 포바바. 포르투갈은요 요 이름이 꽤 길어요.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바스코 다가마인데 포바바.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냐는 콜럼버스랑 마젤란 일행. 지도상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에스파냐는 요렇게 갔다가 지금의 쿠바 일대를 만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요 에스파냐의 콜럼버스 일행이 있고요. 최초의 세계 일주, 요 노란색으로 대표됩니다. 태평양 나갔다가 여기 거의 죽을 때쯤 여기로 오죠. 필리핀이란 나라명이 펠리페 2세에서 갖고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펠리페 2세가 에스파냐의 군주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지고 원래대로 돌아왔었고요. 자,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는 최초의 항로, 이게 희망봉을 갔다 다시 돌아오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었는데 못 간다고 하잖아요. 야, 봐! 내가 다 가고 만다. 그가 뚫어서 최초의 인도 항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스코 다가마. 선생님 좀 이름들도 길고 어려운데요. 제가 오늘 수업 내내 계속 반복해 드릴 테니까 꼭, 먼저 너무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 살짝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마야 문명이 있었습니다. 뭐 색이나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지금의 어디? 멕시코 지역일 때입니다. 멕시코 지역. 그 다음에 아스테카 문명, 마야 문명은 자체적으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13에서 16세기 아스테카 문명과 안데스 산맥 일대에 잉카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비슷한 시대고요. 아스테카 문명과 마야 문명은 멕시코 일대, 그 다음에 잉카 문명은 안데스 고원, 즉 산지 일대에 나타났으니까 지금의 뭐 페루 일대에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야 문명 한번 살짝 볼게요. 6에서 10세기에 마야 문명이 있었답니다. 피라미드 신전, 영에 대한 개념, 20진법 있었다라고 하는데 마야 문명 자체가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마야 문명보단 이쪽에 있는 아스테카 문명, 테노티티틀란을 수도로 했었던 바로 이 문명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아메리카 문명 중에서는 13에서 16세기에 아스테카 문명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우리가 흔히 아는 아즈텍 문명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교과서의 명칭이 아스테카로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스테카로 기억해야 돼. 수도가 어디냐? 테노치티틀란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테노치티틀란. 뭐 그림 문자라든가 달력 같은 게 유명했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건요, 테노치티틀란보단 에스파냐에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스테카 문명도 그렇고 잉카 문명도 그렇고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에스파냐한테 멸망당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구분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코르테스. 아스테카 문명은 코르테스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요거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테노티티틀란 같은 경우는 이랬답니다. 수중 도시처럼 이렇게 나와 있었던 데가 테노치티틀란이랍니다. 그리고 잉카 문명, 안데스 고원 일대에 나타나 있는 마추픽추라든가 쿠스코 같은 대표적인 도시들이 있었죠. 여기서 보시면 잉카 문명 수도 쿠스코입니다. 근데 사실 쿠스코보다 더 유명한 게 마추픽추죠. 저는 언젠가 제 꿈이 있습니다. 마추픽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기가 함부로 아무나 그렇게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꼭 다음에 제 띵스타그램에 마추픽추 사진이 올라오는 순간 사실은 제 여행은 거의 가볼 땐 다 가봤다. 가볼 땐 다 가봤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원래 아메리카가
우리나라랑 완전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그래서 꽤 힘들어요. 한번 여행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다음에 혹시 된다면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태양신 숭배 요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따로 없었는데, 이거 문자가 없었다는 표현보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자랑은 많이 달랐어요. 일반적으로는 이걸 결승 문자라고도 하거든요. 새끼줄 매듭, 즉 새끼줄 매듭의 모양이라든가 그 간격들을 두고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됐답니다. 이것을 키프라고 해요. 키프, 새끼줄 매듭. 그 다음에 개당신 농법, 그 다음에 감자와 옥수수 등의 재배가 많았었는데 이들 역시 에스파냐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피사로. 그래서 요거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저는 제 조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랑 같이 살고 계시니까 어머니 이제 뵈러 가면 조카가 뛰어나옵니다. 은우라는 제 첫째 조카가 막 뛰어나와요. 삼촌! 이러면서 툭 켜. 아코! 원래 애들은 엎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무릎 팍 깨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파서 우는 것보다 피가 보이는 순간 울게 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피가 좀 나는 거야. 무릎이 깨져서. 그래서 피나 이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자, 요 포인트 기억합시다. 아코! 넘어질 때 뛰어오다가 아코! 그리고 나서 피나. 유치하지만 여러분 입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코! 피나. 안 헷갈리죠? 아스테카 문명은요, 코르테스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잉카 문명은요, 피사로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코! 피나. 피나. 아, 피사로. 유치해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 풀립니다. 진짜예요. 이따 보세요. 예, 그런 것들 봐주시면 좋겠고, 요게 마추픽추. 이 산 꼭대기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도시 문명을 갖출 수 있었는지 여전히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사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키프예요. 이거는 별 티가 안 나시죠? 이거보다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보세요. 매듭들이 있죠. 매듭의 간격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양, 이 매듭의 횟수 이런 거를 보고 의사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키프. 예,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저는 이 신학로 개척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라스카사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당시 에스파냐나 여러 유럽의 국가들은요, 이 아메리카로 가면서 그들을 정복하는 논리가, 그들은 신앙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크리스도 신앙을 알려준다라는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그러고 갔어요.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학살을 자행했죠. 이것은 진짜로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당시에 따라갔었던 학자들이나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기록을 안 남겼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라스카사스라는 인물은, 이 라스카사스의 그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라스카사스의 혀를 빌려 고백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된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아메리카에 갔었던, 라틴 아메리카에 갔었던 이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원주민들을 대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잔혹했는지에 대해 남긴 책이에요. 이건 여러분 진짜 제가 입으로 다 못 옮길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진주를 얻어오게 하기 위해서요, 하루에 15시간씩 수영을 시켜요. 수영은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 풀장에서 이렇게 수영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려가서 진주를 캐왔어야만 해. 그리고 숨을 조금만 10초 넘게 쉬고 있으면 위에서 몽둥이를 내려칩니다. 하루에. 이게 초반에는 괜찮았었는데 이게 몇 달이 되니까 사람의 몸이 물고기처럼 약간 진화되는 게 느껴지더래요. 여기 지느러미 같은 게 생기더래요, 손끝에. 얼마나 수영을 강제적으로 많이 시켰으면. 그리고 당시에는 은이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은을 은광에 넣는데 사람들을 언제 넣냐? 월요일 아침에 넣어요. 그리고 그 광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토요일 날 오후. 선생님, 그러면 그 광산 안에 완전 그 동굴이고 먼지도 어마할 텐데 거기에 4일, 5일, 6일 가까이 거기에서 자고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답니다. 그럴 줄. 그러면 사람이 많이 죽지 않을까요? 네. 이 사람들한테 죽은 건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을 그 책 한 권에서 고백을 합니다. 참 그 책 읽다 보면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혹할 수 있나?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물론 선교사님들이 여러 지역 가셔서 아주 헌신적으로 하신 거 저 충분히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신앙이라는 이름, 신을 내걸고
정말로 잔혹한 행위를 했던 거 역시 잊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이 라스카사스가 자신의 양심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학로 개척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유럽에서는요, 동방산물, 그 중에서도 향신료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린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를 비교할 때 우리는 동양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서양 문화하면 무조건 좋은 걸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왜 그랬냐면 유럽 사람들은요, 중세 때까지 고기를 이렇게 하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소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기 먹고 나서 뭐 먹은지 아세요? 우유, 뭐 사이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식생활이 좀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전해진 거야? 향신료 같다, 후추 같은 게 전해진 거야. 고기의 풍미가 달라지고 저장하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당시 향신료 가격은요, 후추 같은 향신료 가격은 황금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향신료는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동남아시아나 인도 지역 정도에서는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요가 너무 커지는 거야. 그 중에서도 유럽의 제일 끝에 있었던 이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가장 저질의 향신료를 고가에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 항로 내가 뚫어버린다 라고 하면서 신항로 개척에 나서게 됐던 거예요. 사실은 신항로 개척의 첫 번째는 바로 향신료에 대한 수요 때문이었습니다. 뭐 도자기나 비단 이런 건 뭐 부차적이었었고요. 거기에다가 동방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어요. 그 마르코 폴로라는 인물이 당시에 그 몽골 제국 원나라를 경험하고 나서 책을 쓰지 않습니까? 동방견문록. 여기에 좀 엄청나게 MSG, 즉 과장을 너무나 많이 해요. 뭐 동양의 어느 거리에 가면 뭐 황금이 뭐 그냥 돌처럼 차인다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럽 사람들한테 와, 동양이란 그런 데야? 라고 하는 엄청난 호기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슬람 세력에 좀 밀려 있었잖아요.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는. 근데 이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척결해버리고 싶은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야. 기독교 국가 중에 프레스터 존이라는 국가가 있어서 이 국가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슬람을 섬멸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었대요.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발전했어요. 의지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시에 과학기술이 따라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거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나침반, 조선술, 지구 구형설. 알고 봤더니 지구가 예전에 이렇게 생긴지 알았대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살고 끝에 가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여러 과학적인 증거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큰 구일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데이터로 배를 타고 멀리 가다 보면 그냥 배가 한꺼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둥글러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안 보이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 부분이 안 보이면서 쓱 사라지거든요. 이것은 바로 지구가 구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지만 구라는 것이 막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정말로 거대한 구가 아닐까? 이러한 것. 그리고 조선술도 발달했고 배 만드는 기술, 거기다 나침반, 거기다가 오스만 제국이요, 이 무역로를 차단하면서 향신료 가격이 더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 항로를 우리가 처음으로 뚫어버리지 뭐. 이러한 욕구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 신호탄을 보여줬던 국가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유럽에서도 가장 이쪽 제일 끝에 있었죠. 에니코 왕자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었는데 그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주로 바바 라인을 파견합니다.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이름이 좀 길죠. 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희망봉을 최초로 발견하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보면 이렇게 되죠. 인터넷이라든가 뭐 너튜브 같은 데 보면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갔다 다음에 지구 한 바퀴 돌아오고 다시 시작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비가 2번이래요. 여기 물살이 다르대. 물살이 완전 다르대요. 이게 극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물살이 완전. 그래서 여기보단 이쪽이 이 아프리카 대륙 끝에가 좀 낮긴 하지만 여기 물살이 장난 아닌 거야. 근데 지금 과학기술로도 그런데 이 당시는 어땠겠어요? 자, 포르투갈에 시작해갖고 쓱 내려왔어. 그랬더니 여기가 막 폭풍도 있고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은요 죽을 뻔하다 다시 돌아오거든요. 야, 나 못 가. 거기 폭풍의 옷이야, 폭풍의 옷. 나 가다 임마 죽어. 나 안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요, 국가의 미래 산업이었어요. 이거는 정말로 이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였다고. 근데 한 명이 지금 갔다 오더니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여해서 갔다 와서 그 갔다 왔던 길도 몰래 그들만 알고 있는 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못 간다 하잖아요. 이랬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한 명의 더 용기 있는 사나이가 등장했습니다. 야, 너 진짜 못 가? 그럼 거기 갔던 그 항로나 갖고 와. 봐. 내가 인도 항로 다 가구만다. 라고 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봐. 스쿠 다가마. 내가 다 가구만다. 봐. 다가마. 바스쿠 다가마. 봐. 내가 다 가만. 바스코 다가마가 1498년도에 당시의 유럽 국가 중에선 최초로 인도 항로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한때요, 요 인도 항로 개척하고 나서 포르투갈은요, 유럽 전체에서 가장 부자 국가가 돼요. 왜 그러냐고? 향신료 무역을 장악하거든. 장악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도 항로를 최초로 뚫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캘리컷, 지금의 코지코드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뚫게 되면서 향신료를 포르투갈이 수용한 거예요. 여기 갔다 왔던 요 항로 주변 나라들한테 막 알려줄까요? 야, 이거 내가 갔다 왔어, 우리 같이 가자 할까요? 아니요. 철저히 금지. 철저히 비밀로 붙입니다. 왜? 이건 국가의 미래 산업이니까.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가 생길 테니까. 자,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는요, 포르투갈은 고아, 물라카, 마카오 등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야 돼요. 이 고아라는 데가 어디냐면, 고아라는 데가 인도가 요렇게 있죠. 요렇게 있을 때 요쯤에 있는 항구 도시가 고아예요. 고아. 그리고 여기 조금 밑에 있는 데가 어디냐면 캘리컷이에요. 캘리컷. 이 캘리컷을 지금 코지코드라고 합니다. 코지코드. 이 캘리컷 항도를 최초로 뚫고요. 그 이후에 많이 번성했던 무역은 이 고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물라카, 마카오 등이 있었고요. 하나 여러분 더 써놓으실래요? 호르무즈. 호르무즈. 이따가 지도로 한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써놓으세요. 호르무즈. 그리고 아메리카 중에서는 브라질을 차지했던 나라가 포르투갈이고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즉 남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는 다 에스파냐어를 지금도 쓰거든요. 스페인어를. 그런데 브라질만큼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일단 위치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무즈라는 데가, 여기가 페르시아만 들어가는 데인데, 오만만 페르시아 있는데 요쯤에 있는 데가 호르무즈예요. 호르무즈.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그거 많이 나오는 데 있죠? 석유 많이 나오는 고기 일대, 호르무즈. 그리고 여기가 물라카입니다. 뭐 말라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홍콩 바로 앞에 있는 여기가 마카오입니다. 마카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아라는 데가 여기예요. 고아. 여기 조금 밑에 오면 캘리컷, 코지코드도 있고요. 되셨죠? 그래서 호르무즈, 고아 내지는 캘리컷, 물라카, 마카오 일대를 장악했던 게 어디다? 바로 포르투갈이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여기 파트를 자세히 보면 홍콩이나 마카오 여행 한번 다녀본 친구들은 아실 텐데요. 여기가 홍콩이거든요. 홍콩에서 쾌속선으로 타고 가면 한 3-40분이면 여기 마카오 갑니다. 뭐 카지노나 이런 게 워낙에 유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 거의 수백 년 동안 포르투갈의 영향력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마카오라는 지역이죠. 마카오를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지금도 그 유럽의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성바울 성당인데, 사실은 이 성당 중에서도 이 앞에 전면부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카오를 상징하는 가장 이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제 가족 사진입니다. 제 아내고요, 저희 어머니, 제 이제 작은 누나, 이렇게 넷이서 한번 홍콩 여행, 마카오 여행 한번 같이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무조건 그 사진을 찍어야 된대. 그래서 마카오 왔다 하면 요 사진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주시면 좋겠고, 그 외에도 뭐 성 도미니크 성당 같은 이러한 유럽의 성당 같은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포르투갈에 대응했던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 에스파냐죠. 에스파냐에 콜럼버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라는 인물은 원래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약간 이게 허풍이 좀 심했대요.
그래서 뭐 내가 뭘 하겠다 했는데 거기 동네 사람들이 잘 안 놀아주는 거야. 그래갖고 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 에스파냐 왕실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 이사벨 여왕이 가서 내가 인도 갈게요 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하게요? 사람들이 지금 소문에 의하면 우리가 여기 있고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는데 포르투갈은 이쪽으로 간다던데요? 이렇게. 근데 걔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여왕님 보세요. 동그랗지 않습니까? 돌면 다시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도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것보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가다 보면 인도 얼마 안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절 믿으세요. 저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가? 라고 하면서 1492년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왔잖아요. 서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도착한 데가 서인도 제도입니다. 와! 진짜 인도에 도착한 거예요? 서인도 제도는 어디냐면요. 여기 쿠바 일대예요. 선생님, 인도는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여길 인도라고 불러요? 콜럼버스가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인도에 갔다 온 줄 알았어요. 나 인도야. 여기 인도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이들이 이렇게 무역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후추, 즉 향신료 때문이야. 근데 여기 향신료 나요? 안 나요? 안 나. 갖고 왔던 게 막 담배, 감자 막 이런 거 갖고 와요. 그러니까 다른 건 뭐 빼왔지만 뭐 금은 조금 갖고 오긴 했지만 문제가 향신료가 아닌 거야. 그래서 사실은 콜럼버스가 자기가 이제 원래 사실은 그 서인도 제도에 도착할 때도요 거의 선상반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대요. 그러다가 저기 땅이 보인다 라고 하면서 딱 왔더니 와 이제 인도야 라고 하고 왔는데 후추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 콜럼버스가 여기를 몇 차례 더 갑니다. 갔다 올 때마다 안 나와. 그래서 사이가 되게 틀어져요. 에스파냐 왕실하고. 자, 그러한 와중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큰 대륙이 있죠. 그걸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이것은 그냥 몇몇 섬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보다도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대륙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고요. 그것이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불려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 지구가 구라는데 동그랗다는데 이것을 내가 증명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한 명의 용기 있는 사람이 마젤란이 중심이 되어서 그걸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해서 가다가 이쪽으로 가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태평양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예상했던 구보다 이만했던 거지.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거의 죽을 뻔했대요. 여기는 되게 짧아 보이지만 태평양 나가면 이쪽에 한참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필리핀에 도착할 때가 거의 죽기 직전이었대요. 근데 어쨌든 해서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원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마찰이 일어나게 돼요. 그 마찰 중에 마젤란은요 여기에서 죽어요. 필리핀에서. 그리고 그 나머지 일행들이 도망쳐 나와서 죽을 고생 끝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사실 경제적으로는 별로 갖고 온 게 없었지만 그가 뭘 갖고 옵니까? 지구가 구라는 것이 최초로 입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축하연을 열 때 여기 완성했던 그 최초의 세계 일주를 완성했던 사람들한테 이 동그란 공 같은 구를 하나씩 다 선물했대요. 그리고 거기 글자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그대가 나를 최초로 돌았도다. 지구 입장에 선물해 준 거지. 네가 나를 최초로 돌았네. 축하해. 정도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이렇게 각각의 항로를 싸우다 보니까 당시 교황청에서 정리를 해줘요. 야 싸우지 마. 너네 이러다가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엄청 싸우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별거 아닌 것 같다가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인을 딱 그어버려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 라인을 긋고요. 에스파냐, 이쪽으로는 포르투갈, 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파냐는 이 기준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아메리카를 얘네가 커버하고 이쪽으로 가는 포르투갈은 아시아를 커버할래?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토르데시아스 조약이에요. 1494년인데 이게 토르데시아스 경계선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교황의 칙령은 이거였었는데 요 라인이 이쪽이었대요. 근데 포르투갈이 좀 더 주장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도 여기 항로도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 좀 더 옮겨주세요 해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길 때 이쪽은 아메리카고 이쪽은 아시아라고만 생각했던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이후에 항해 기술이 더 발전해서 밑에 봤더니 이렇게 남아있던 게 있었네. 그래서 원래 포르투갈이요, 처음부터 여기 브라질을 전체가 다 차지했던 게 아니라 이쪽에 해안가 정도만 차지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커진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는 유일하게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경계를 나눴던 것이 토르데시아스 경계선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되셨죠? 에스파냐 지원, 콜럼버스 항해 지원했고요. 마젤란 일행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디? 필리핀 2세 이름을 따서 이 필리핀을 식민지배 했었고요. 그 외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대부분 멕시코, 베네수엘라,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등은 전부 다 에스파냐의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인물은 포바바. 포르투갈은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바스코 다가마, 그 외에 고아, 물라카. 고아는 인도죠. 인도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물라카는 동남아시아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마카오, 중국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거 외에 호르무즈 같은 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선 브라질, 각각의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봐주시고, 그리고 이들은요, 에스파냐에 의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두 문명이 파괴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스테카, 잉카입니다. 요거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아쿠, 피나, 맞죠? 아스테카는 코르테스에 의해서 멸망됐고요. 잉카 문명은 피사로에 의해서 멸망됐습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식민지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 파괴했다고요? 아스테카랑 잉카 문명 파괴했고요. 광산 개발하는데 이때 대표적인 게 지금의 볼리비아 일대에 있었던 포토시 광산 내지는 포토시 은광산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광산이었습니다. 여기서 4만 톤 이상의 은이 나와요. 은이. 정말로 원주민을 향해서 너무나 가혹할 정도의 노동 환경에 그들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생산되었었던 은을 유럽과 아시아로 가져오거든요. 특히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의 마닐라가 거기 거의 전진 기지였습니다. 거기에서 중국으로 넣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갈레온 무역이라고 합니다. 갈레온이라는 배를 타고 가서 무역을 한다 그래서 갈레온 무역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메리카의 은을 아시아로 이동시키는 무역을 갈레온 무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크리스트교를 포교했고요. 또 하나, 전염병으로 인구가 많이 급속도로, 천연도로 인해서 감소하게 됐다. 잠시 뒤에 이 아메리카의 인구가 감소되는 모습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역사학자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염병에 의해서, 물론 풍토병에 의해서 유럽 사람들, 아메리카에 갔었던 유럽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경우도 있었지만 당시에 항체가 없었던 이 천연두가 아메리카 사람들한테 전해지게 되면서 인구가 막 급속도로 줄어요. 막 4%, 5%로 밖에 안 남게 되는, 급속도로 줄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전염병에 의해서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학살 행위를 약간 변명하는 것이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학살에 의해서 원주민들이 죽어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땅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럼 이 땅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랜테이션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원주민의 노동력에다가, 원주민이 근데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흑인 노예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아메리카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것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혼혈인들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이 혼혈인들을 메스티소, 물라토, 삼보, 이거 여러분 중학교 역사나 사회 파트에서 막 이런 거 외우게 시킬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제가 써드리긴 할게요. 이거 백인들과 인디오들의 인디오는 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들 인디오라고 하죠. 인디오들의 후손을 메스티소라고 하고요. 물라토는 백인과 흑인의 혼혈을 물라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디오와 흑인의 후손을 삼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제가 써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외우는 포인트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또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었던 메스티소는
뭐 물라토가 됐든 삼보가 됐든 또 몇 대를 이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뭐 메스티소, 물라토, 삼보라는 것은 몇 대만 걸쳐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흑인인데도 조금 되게 좀 그 피부톤이 밝은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건 사실은 이 자신들의 조상이 어느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들입니다. 크리오요. 크리오요는요, 백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사람들. 그런데 그냥 백인이 아니라 백인은 백인이지만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차별을 많이 받아. 유럽의 백인들은요, 크리오요들을 또 되게 무시해요. 야, 너 유럽 태생 아니잖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크리오요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김새는 똑같죠. 같은 백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유럽 태생이 아니라 아메리카 태생의 백인을 크리오요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들에 의해서 인구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멕시코 고원의 인구는요, 한 2,500만 명 정도가 됐대요. 이게 신항로가 개척될 때쯤 정도의 인구입니다. 그런데 100년 정도 지났을 때 1600년 되면서 인구가 4.28%, 한 107만 명밖에 안 남아요. 뭐 천연두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학살이 자행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 지역만 그러냐? 자, 안데스 고원 일대의 원래의 인구는요, 한 1500년쯤에서 887만 명, 거의 한 900만 명 정도에 육박했었는데요. 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인구는 67만 명밖에 안 남습니다. 7.55%. 그러니까 그만한 학살. 물론 겉으로는 천연두 때문에 그랬단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 이 천연두 때문이 아니라, 천연두도 물론 좀 있었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뭐다? 바로 어마어마한 학살이 자행됐기 때문에, 또 어마어마한 그 가혹한 노동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원주민들이, 인디오들이 많이 죽게 되자 강제로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이주시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시의 흑인 노예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촘촘촘촘하게. 이거 조금 크게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독님? 보세요. 이게 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팔다리를 다 묶어놓고요,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층층층층들이. 이거를 근데 조금 더 평면적으로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팔다리가 다 묶여 있죠. 선생님, 그냥 이러고 그러면 몇 날 며칠을 가는 거예요? 네, 뭐 빨리 가면 2, 3주에도 간 사례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 달 전후 정도가 걸리거든요. 이 대서양을 넘을 때. 이렇게 간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들이 어쨌든 이러한 신체 활동을 할 텐데, 신체 활동을 할 때 그 뭐 용변이나 이런 거, 이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습니까? 네, 죽어요. 보통 어느 정도 죽었냐면 통계적으로 15% 전후 정도가 죽었답니다. 선생님, 근데 그러면 살려가야죠. 이렇게 어쨌든 흑인 노예들을 갖다 팔아야지 그들도 돈을 벌 텐데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지 아세요? 이들에게 제대로 된 환경을 주고요, 이렇게 넣으면 얼마 못 넣었대요. 이들이 뭐 잠잘 수 있게 해주고 하면. 근데 이렇게 몇 배를 넣고 가면 15%가 죽는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었답니다. 이렇게.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네? 인간이 한 행동이 이랬다고요. 이게 노예선의 활동에서 물론 몇몇 사례에서 뭐 여기서 반란이 일어난 경우도 있고 이랬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잡히는 과정은 더 참혹해요. 이걸 우리는 대서양 삼각무역이라고 해요. 이쪽에서 어쨌든 노동력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쪽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하지? 야, 노동력을 어떻게 채워? 우리가 와서 일할 수는 없잖아. 그럼 저기, 야, 우리 여기 신항로 개척할 때 이쪽에 해안가에 많은 흑인들 많더만, 이렇게 가게 돼요. 이들이 직접 잡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유럽 사람들이 보통은 직접 안 잡고요, 여기에서도 부족 간의 다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 부족한테 갑니다. 야, 너네 저쪽 부족한테 좀 뭐 져서 많이 뭐 피해도 있고 했다며? 아니, 총 한 자루 있으면 니네가 쉽게 이길 텐데. 총이 뭔데요? 막 물어볼 거 아니야? 빵! 쏘면 사람이 막 쓰러지고 이게 됐죠. 이거 한 자루면 10명 와도 끄떡없어.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거 한 자루 갖고 싶어? 그러면 저희 가서 니네 반대 부족, 라이벌 부족, 흑인 10명 잡아와. 이 총 한 자루 줄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잡아오잖아요. 총을 갖게 되는 순간
더 많은 수를 잡아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반대부족을 합니다. 너네 이번에 좀 많이 했다며.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총 한 자루 있으면 더 나을 텐데. 이거 주세요. 총 받아갖고 또 서로 간에 잡는 거야. 그러니까 흑인들이 흑인을 잡아갖고 백인들한테 갖다 파는 행위들. 그것도 뭐 총 한두 자루에 수십 명을 갖다 파는 이러한 모습들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특히 여기에서 따르게 부른 것이 노예 해안이잖아요. 노예들을 잡는 해안. 나이지리아 요 일대를. 그래서 이렇게 잡혀진 노예들은요, 아까 이 모습으로 어디를 건너갑니까?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가는 도중에 죽는 흑인들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살게 되더라도 죽음보다 더 끔찍한 노동 환경이 기다리죠. 하루 15시간 이상의 말도 안 되는 노동으로 인해서 생산되었던 물건들이,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유럽으로 오게 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대서양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대서양 삼각무역. 이 결과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을까요? 무역의 중심지가 당연히 이동하죠. 십자군 전쟁 이후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던 지중해 무역은요, 완전히 쇠퇴합니다. 왜요? 당해낼 수가 없어. 흑인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노동을 강요하면서 너무나 넓은, 유럽보다 수십 배 넓은 땅에서 이 생산물들을 이동시키니까 이 대서양 삼각무역을 당시에 유럽에 있는 상인들은 감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대서양 중심으로 모든 경제적인 주도권은 넘어가게 됩니다. 막대한 금과 은이 유입되게 되죠. 그러니까 금과 은이 유입된다는 건 여러분 어떤 것이기도 하냐면 가격, 즉 물가가 폭등해요. 선생님, 왜 물가가 폭등해요? 이 질문들을 종종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물건이 있습니다. 화폐가 있습니다. 물건이 100개가 있고 화폐가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물건 하나당 화폐 하나 바꾸면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이죠? 금과 은은 그 자체가 화폐죠. 즉 화폐가 3배로 늘어난 거야. 300이 있다고 해보세요. 물건 하나에 화폐 3개를 바꾸는 것이죠. 이 현상, 화폐가 많아진 현상은 물건의 가치는, 예전에 물건 하나 주면 화폐 하나 받았는데 물건은 이제 하나 주면 화폐 3개 받잖아요. 물건의 가치는 폭등, 3배 이상 폭등. 화폐의 가치는 폭락이죠. 이 현상이 나타난 게 당시 유럽이에요. 이걸 가격혁명이라고 합니다. 물가 폭등. 그렇게 되자 상공 시민 계층이 새로운 경제적 주도 계층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대자본을 축적되면서 그 이후 길드 등이 해체되는 상업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왜? 길드라는 건 이건 우리만 만들 수 있어! 너네 다른 애들 만들면 우리한테 혼나? 이런 개념의 길드잖아요. 폐쇄적인 공동체. 이제는 걔네가 아니어도 외부로부터, 아메리카로부터 더 좋고 더 싼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길드 자체가 해체되면서 유럽 전체에서 상업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신작물. 당시에는 유럽과 아시아에 없었던 감자, 고구마, 담배, 옥수수, 땅콩 등등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중국에 전해져요. 이 중국에 전해졌던 게 어디 시대? 명말 청초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여기 고추 같은 것도 있거든요. 원래 우리나라의 고추는요, 김치는요, 백김치입니다. 고춧가루가 들어온 건 고추가 있어야 고춧가루를 만들 거 아니에요. 조선 후기부터 고춧가루가 나오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막 고려 시대 뭐 이런 거 역사물을 보시는데 막 거기 고춧가루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음식이 나왔다? 잘못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증이 실패한 겁니다. 고춧가루는 조선 후기에 등장하게 돼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자, 가격혁명 얼마나 뛰었는지 보세요. 가격이. 에스파냐로부터 금은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모습이 있죠. 여기 구체적인 수치 이런 건 세계사에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포토시에서 광산이 만들어지면서 아카풀코라는 데로 옮겨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대규모 무역, 갈레온 선을 이용해서 마닐라로 들어옵니다. 마닐라에 들어왔었던 그 은은요, 중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중국은 명나라의 일조편법, 청나라의 지정언제가 있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아메리카에서의 은이 대량으로 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은 중심의 화폐 중심 제도를 가져가다 보니까 별명이 외국 은의 무덤이야.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 또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무엇을 선호했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물건을 뭐 비단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메리카의 은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모습들. 포토시 은광 한번 보실까요? 16세기 중반부터 약 200여 년간 4만 1000톤
채굴되어 에스파냐로 넘어갔고요. 이는 전 세계에서 생산된 은의 절반이 넘는 양이 바로 여기에서 횃불들을 밝히면서, 불을 밝힌다는 건 이 당시엔 전기가 없을 때니까 엄청나게 공기가 탁하고 안 좋았겠죠. 그것도 4, 5일 넘게 여기에서의 그 탁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질식사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라틴 아메리카 독립. 요 연도는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특히 연도는 제가 외우라는 거 외우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이런 데는 좀 북쪽이죠. 여기에 독립을 주도했던 인물은요, 볼리바르라는 인물입니다. 시몬 볼리바르. 그 다음에 칠레라든가 아르헨티나 일대를 독립을 이끌었던 인물은요, 산 마르틴이에요. 주로 이 북쪽의 독립을 주도했던 인물은 볼리바르. 특히 볼리바르는 여기 볼리비아까지.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명이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국가명을 만든 거예요. 볼리바르, 시몬 볼리바르. 그다음에 남쪽에선 칠레라든가 아르헨티나 독립을 주도했던 인물은 산 마르틴. 이 둘의 공통점은 크리오요라고요. 크리오요가 누구라고 했었죠?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들을 크리오요라고 합니다. 볼리바르와 산 마르틴. 볼리바르는 아메리카에서 주로 북쪽,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 그다음에 산 마르틴은 칠레나 아르헨티나 등의 남쪽에 주로 주도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잘 보셨죠? 특히 포르투갈 지원, 에스파냐 지원, 그다음에 그 결과까지 각각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2년 6월 모평입니다. 밑줄 친 이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이 제국의 수도인 테노치티틀라는, 아하, 이거 어디예요? 아스테카 문명이잖아요. 아스테카 문명이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볼까요? 아도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것인데 이거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코르테스에 의해 정복되었다. 아코 인 피나 맞죠? 피사로는 잉카, 그 다음에 아스테카는 코르테스 맞잖아. 아코 인 피나로 문제 풀리잖아. 되셨죠? 포토시에서 은광이 개발되었던 거는 훨씬 더 남쪽에 있었던 볼리비아 같은데 해당되고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했다고요? 이 아스테카 제국이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합니까? 에스파냐에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쿠스코에서 태양신전을 건설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잉카 문명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020년 수능 문제입니다. 밑줄 친 항해를 후원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곳에서 바스코 다가마가 동방산로를 찾아 인도 항로로 가는 첫 항해에 나서기 전 두려움을 안고 기도했었대요. 바스코 다가마를 후원한 나라 어디입니까? 포르투갈이 되겠죠. 포르투갈.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을 정복했던 것은 에스파냐가 되겠습니다. 벵골 지역을 동서로 나누는 분할령을 반포했던 것은 영국이에요. 이걸 벵골 분할령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을 차지하고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하였다. 랑스, 프랑스. 호르무즈, 물라카, 마카오를 교역 거점으로 삼았던 게 포르투갈 맞습니까? 맞잖아요. 정답 4번. 5번. 리비아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식민지를 건설했던 것은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19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가의 국왕은 식민지의 광산 소유주들에게 광산 채굴의 원주민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가했대요. 포토시의 코레히도르, 즉 지방행정관리는 그들을 위하여 쿠스코에서 타리아 등으로 원주민들을 모아들였대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꼭 한번 읽어봅시다. 징발된 원주민들은 매주 월요일 아침에 각자 배정된 광산으로 들어간 뒤 토요일 저녁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은광석을 채굴하고 운반해야만 했대요. 이게 인간들입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질식사하고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요? 에스파냐가 되겠습니다.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인도를 지배했던 건 어디죠? 영국입니다. 콜럼버스의 대서양 횡단 항해를 후원했던 게 에스파냐 맞잖아요. 정답 2번.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에 참여했다. 요건 여러분 저희가 다음 강의에 자세히 배울 텐데 여기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럼 이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폴란드가 있으면 여기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이 되는 나라가 있고 오스트리아가 있고 이쪽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즉 폴란드 분할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 러시아랑 프로이센 등등이 해당되겠죠. 콜베르를 등용했다. 프랑스입니다.
스웨덴과 북방전쟁에 승리하여 발트해로 진출했던 것은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예, 정답 2번이었고요.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칠게요. 23년 9월 모평, 아주 최근 문제네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봤더니 캘리컷, 즉 코지코드 부근 해역에서 육지로 선원 한 명을 보냈는데 그가 유럽 언어를 구사하는 튀니스 출신 이슬람교도를 배로 데려왔대요. 나는 조국과 멀리 떨어진 이국에서 익숙한 언어를 듣고 크게 놀랐고 지중해의 이슬람교도는 이미 상업 활동을 벌이고 있던 곳에서 그제야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내가 유럽 사람들 중에서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 향신료가 풍부한 나라로 가는 한계를 처음 개척했다고 칭송했대요. 어디죠?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 등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국가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포르투갈이죠. 하와이주도를 차지했던 건 미국입니다. 캄보디아를 식민 지배했던 건 프랑스입니다. 호르무즈, 마카오 등을 교육으로 삼았던 게 포르투갈이에요. 이 문제가 작년 문제 중에서 꽤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마카오, 물라카 등등을 차지했던 게 어디다? 포르투갈이다. 그리고 벵골 지역을 동서로 나누는 분할령 역시 똑같은 거 나왔죠. 영국이고요. 리비아를 중심 역시 똑같은 거 나왔습니다.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오늘 완벽하게 다 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신학노예 개척이 다 끝났으면 이제 다음 시간은요. 바로 어디로 갈 것이냐? 바로 절대왕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